네, 김구라 경제연구소입니다. 예. 지난주에 동현이가 제대했어요. 지난 수요일날. 그래서 수요일날 진짜 제대하자마자 방송을 2개 냈습니다. 네, 봤어요. 군복 입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저희 김구라 경제연구소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김구라 경제연구소가 그리구라 밑에 있는. 그럼 그리구라죠. 예. 대주주야. 어떻게 보면, 네. 서브 브랜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저 김동현이하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좀 얘기 좀 해보려고 오늘 모시려고 그랬는데, 김동현이가 저기 군 제대 후에 이제 일본 여행을 갔어요. 아, 일본에 있어요? 오늘 이제 돌아오는 날인데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뭘 왜야? 저기 있잖아. 우리 저기 동현이가 저기 비트코인 있잖아.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진짜 재벌 됐어. 그지? 가지고 있어요? 팔았지. 동현이가 주식해서 많이 날렸거든요. 그래서 동현이도 좀 주식 상담하고, 또 그리고 동현이 그 저기 작년에 그 있었던 그 아파트 구리 재개발 요거에 대한 또 얘기도 소유주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어때요 지금? 아니 나한테는 말할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줘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됐다 먹었다 막 이런 걸 줘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쨌든 저기 김구라 경제연구소 덕택에 그리구라가 동현이 없는 시간을 잘 보냈어요. 예. 방송은 좀 본 적 있어요? 아니 저 뭐 볼 시간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 관심사가 아니니까 당장 군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이제 관심사가 아니라고? 네. 근데 어쨌든 저기 부동산하고 저기 관심 많았잖아, 주식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군대에서 월급도 사실 전에 벌었을 때보다 적고 하니까 딱히 안 받죠. 괜히 또 날리고 하면 힘드니까. 그래요. 그럼 저기 있잖아. 저기 다음에 나와서 그동안 좀 주식 있었던 얘기하고 부동산 관심사항 같은 것 좀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이랑 같이 해요? 네, 다음 주에? 그럼 너랑 나랑 그 얘기하면 그래. 뭐하니? 참. 알겠어. 그래 조심해서 오고. 오케이. 지난 말이죠. 목요일 정도 SBS 뉴스 보니까 이제 미국 어떤 정치 불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은은 고점 대비 한 30%, 금은 한 10에서 20%. 뭐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금이 장중 찍었던 게 5,700달러예요. 네, 지금 4,600달러까지 밀린 거니까 1,000달러 이상 밀린 거잖아요. 1000달러 그러네. 거의 이제 20% 고점에서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 방에. 네, 은은 하루에 50% 정도의 변동성이면은 이게 레버리지를 아무리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깡통 계좌가 수도 없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이라고 하는 게 레버리지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은은 그럼 얼마 빠진 거예요? 은은 고점이 120 정도였는데 77까지 빠졌으니까 오, 많이 빠졌다. 진짜 고점에서는 반토막 가까이 난 거죠. 그러네. 아마 개인들은 제가 보기에 감당 못했을 거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금융기관이 얼마나 손실받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무래도 대형 거래를 하고 돈이 많은 그런 주체다 보니까, 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콜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에 이제 증거금을 넣어놓고 그 증거금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건데, 증거금이 일정 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채워넣으라고 바로 통보 가거든요. 안 채워놓으면 바로 아웃 시키고. 그런데 아무래도 대형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랑 신용도가 다르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는 딜레이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빨리 회복돼서 그 마이너스 포지션을 일정 부분 메꿔주지 않고 더 마이너스로 가서 예를 들어 변동성 확대시키면, 그러면 대형 금융기관에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전체 시장이 지금 자산 시장이 다 레버리지 시장이거든요. 구리, 금, 그 다음에 비트코인, 주식까지 전부 지금 레버리지 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한 축이 이렇게 레버리지가 붕괴되면 다른 시장으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2조 5천억 판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외국계 증권사 어디가 큰 손실을 입었다면 그동안 돈을 가장 많이 번 데에서 돈을 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죠.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최근 좋았던 아시아 증시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외 변동성에는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우리 시장이 1월 달에도 너무 달렸잖아요. 맞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맞아요. 유가증권 시장도 너무 달려서 5천원 이렇게 쉽게 넘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장중 5천원 찍었다로 박수 쳤다가 야 종가가 5천에서 끝났다 박수 쳤다가 5천 200이 넘었다고 박수 쳤다가 뭐 진짜 너무 계속 달려가지고 사실은 항상 오르는 게 당연할 정도로 사실 인식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모처럼 주저앉았는데 그 원인이 금하고 은 폭락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BS 뉴스에서 야 금하고 은 뭐 그래서 이제 사상 최대 그리고 은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했더니 달러에 대한 어떤 불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그 돌발 행동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으로 몰리고 있다. 더 이상 이제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그런 매력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금, 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폭락할 이유는 뭡니까? 근데 일단 급락한 건 일단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됐잖아요. 맞죠. 케빈 워시. 예. 원래 이제 이분은 엄청난 매파. 매파. 그러니까 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1년 전부터는 약간 시각이 돌고 있어요. 비둘기파 쪽으로 돌고 있기는 한데 과거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10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막 돈 엄청 뿌릴 때 헬리콥터 밴이라고 헬리콥터 했었죠. 밴이라고 예. 했을 때 그때 그걸 엄청나게 비판했던. 비판하고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냐 자산 가격만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자산 가격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 금리 꿈틀거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선거 판판이 다 깨지고 있죠. 바로 어저께인가 지금 그 텍사스에서 마저 졌어요. 그러면서 초반에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막 떠들다가 지자마자 나는 17% 차이로 이겼는데 그 후보가 별로인가 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쓱 말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다 보니까 뭔가 지금 미국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뭔가 치고받고 있는 상황에 금은 폭락하면서 이 케빈 워시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아직 알 수 없죠. 청문회 과정에서 뭐 더 밝혀지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어쨌든 이제 그 통화 정책에 이제 적극 이제 협조를 해서 금리를 뭐 1대까지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고 뭐 이러면서 달러가 조금 또 이제 가치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뭐 사실 이제 금하고 은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쨌든 금과 은의 변동성은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약간 스노우볼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선물 투자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점점 더 밀리니까 하다가 계속 이렇게 밀리는 효과를 불러온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케빈 워시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금리를 내리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긴축론자라는 거예요. 시장의 기대는 금리를 내리면서 더 유동성을 공급해 줄 거라는 강한 기대가 있는 거였는데 근데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때 트럼프의 기조에 따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얘기했던 게 최근에 얘기를 또 바꿨다가 실제로 또 임명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은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다 통틀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은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서 소위 레버리지 거래가 훼손되고 이걸 메꾸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많이 오른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위험 신호는 맞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결론. 중요한 건 결론인데 그래서 지금 주식 다 팔고 도망가야 될 때냐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난 무조건 고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거 사는 행위는 최악일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다 정지하시고 일단 시장을 좀 더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던지지도 말고.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좀 팔 필요가 있겠죠. 그건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일단 종목별로는 약간 요거는 조금 덜어내야 되겠다라는 종목군들은 좀 선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말이죠. 주식이 제일 중요한 게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수리에서 파는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어깨 정도에만 팔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그 다음 남들보다 그 다음에 오를 때는 그래도 그냥 같이 가고 이게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야, 그래도 연준 의장이 이게 이렇게 임명됐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제가 보기에 이유를 갖다 붙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쓸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거기에 약간 물린 어떤 그런 어떤 대형 뭐 JP모간이라도 이런 회사들이 거기서 만약에 심대한 타격을 받다면 이게 점점 어떤 더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래서 우리 시장까지도 나중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금은을 포함한 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도 레버리지를 썼고 그 다음에 이런 상품 시장은 선물 시장이니까 당연히 레버리지고 그 다음에 이게 주식 시장 레버리지까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결돼 있는 레버리지 자산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장기 금리가 만약에 급등하기 시작하면 이러면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 시그널이 일단은 떴다. 최소한 주황불 정도는 뜬 거다. 빨간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 어떤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뭐 지금 이제 증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일단 조금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젠장 씨 내가 사자마자 막 난리구만. 그러게 그 전부터 하지 좀 그랬냐고. 내가 미리 얘기했어야 돼. 내가 살 때 다 팔았어야 돼. 내가 사면 이게 꼭지거든. 진짜. 에이, 자, 진짜. 그래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금은 폭락의 이유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충 이제 김종현가 이제 브리핑을 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 시장은 뭐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이제 뭐 삼성에 대한 뭐 실적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근데 예. 이 모건 스탠리가 주말에 내는 보고서는 좀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표 주가는 21만 원으로 비교적 낮게 제시했거든요. 삼성전자를. 네. 지금 한 16만 원인데. 근데 보통 높게 제시하는 데가 24, 뭐 23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긴 21을 제시하면서 영업이익을 얼마를 내놨냐면 240조를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저기 60조인데 그렇게 목표 단가를 왜 이렇게 낮게 한 거야? 근데 모건 스탠리가 예전에 반도체 좋아지는 시점에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신뢰도가 굉장히 낮기는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익이 그렇게 높아지는데 비교적 목표 주가는 낮게 제시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하고 이익을 둘이 합쳐서 거의 뭐 400조 가까이 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쨌든 반도체 이 빅2는 가장 마지막에 팔아야 될 종목이면 거의 분명하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전망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직도 상단을 열어두는 데가 아직도 있다. 아하, 그러니까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거의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기 옛날에 전쟁통에 헤어질 판인데 아버지가 야 우리 헤어질지 모르는데 있잖아 너 이거는 꼭 쥐고 있어 하면서 쥐어주는 것처럼 반도체는 꼭 쥐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이제 조정 그래서 여러 종목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확 빠진 거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땐 김이만처럼 지난주쯤부터 들어간 사람들이라 그렇지 사실 그동안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플러스인데? 그래 아직도 플러스야. 덕산이 버텨줬다. 코스닥은 6% 빠졌고 덕산은 10% 올라서 손해를 안 봤다. 아, 이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나? 김만 계좌 지금 김만 그래도 좀 돈을 넣네 한 1,400 정도 넣네. 하고 600 남겨놨지. 더 살려고. 이제 더 사는 거는 홀딩해야겠다. 아 2천만 원 넣었구나. 네. 제가 그때 이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드렸어요. 2천만 원 넣었는데 지금 이제 덕산 하이메탈은 이제 한 10% 먹었고 그다음에 덕산까지 떨어지면 큰일 코덱스는 이제 조금 빠졌고 그리고 이제 대기 중인데. 와, 더 태우려다가 안 태웠는데. 어우, 잘했네. 우리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이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 뭐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과 은의 어떤 시스템 붕괴 이런 것까지 이어지면 모르지만 오늘 빠진 걸 단순하게 본다면 그냥 차익 실현 정도 혹은 조정이라고 보고 그럼 이 와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현금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어떤 업종이든 조금 수익 많이 난 거에선 조금씩 현금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최소한 뭐 10에서 20% 정도의 현금도 없으신 분들 지금 레버리지 쓰신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현금을 100% 채워서 주식 사신 분들도 제가 보기엔 내일 반등을 하던 빠지던 상관없이 약간의 현금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버퍼가 있어야 추가적인 액션이 가능하니까 그건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아, 덕산 파나? 아 덕산은 가야지. 일단은 좀 더 덕산은 가야지. 그런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장기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전 짓는 거 장기잖아요. 맞아요. 조선도 최소한 3년 이상의 그런 프로젝트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장기 금리가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면 가장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받아들이는 돈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나눠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 금리 상승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뭐 건설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 종목군들은 약간씩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코라는 종목 중에서 한전, 삼성중공업, 방산, LIG 넥스원 이런 종목군들은 뭐 수익이 조금 나셨다면 다행일 텐데 만약에 수익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비중을 덜어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최근에 이 얘기만 하면 하도 욕을 먹어서 제가 한 150살까지 살 것 같은데 현대차를 제가 신규 매수를 하지 말라고 여기저기 방송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데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현대차 100만 원, 200만 원 갈 건데 나 헛소리하고 앉아있다고 막 이런 식의 지적을 제가 최근에 많이 받는데 근데 있잖아, 그 김종희가 말이죠.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약간 뭐 득보까지는 아닌데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 좀 알았는데 이제 김구라 경제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뜨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나 봐봐. 지난주에 사실은요, 그 이따가 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냥 아니 왜 바뀐 거에서 이제 김만 씨가 좀 자신있게, 그 말이야. 내가 보니까 선거에 자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으면, 아무 얘기가 내 시각에선 그래. 근데 희만 씨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래가지고 내가 그걸 계속 물어봤다가 그렇게 욕을 한 푸대기로 먹었는데. 아, 욕을 먹었어요? 그거 욕 먹는 거는 일도 아니야. 어쨌든 그게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장기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잖아요. 왜냐하면 차 값이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할부 금융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뭐 리스를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금융 상품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장기 금리가 움직이면 이것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게 야 로봇주인데 뭔 소리야. 로봇주 지금 돈 하나도 못 버는 게 뭐 PER 400배인데 현대차도 그만큼 가야지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제 반론. 그러면 현대차가 로봇 지분 갖고 있는 종목일 뿐이지 무슨 로봇주에 로봇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로봇을 사야 되는 종목인데. 두 번째, 그러면 현대차가 자동차주라는 본질을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가 제일 비싼 종목이 됐어요. 로봇 때문에 어쨌든 전 세계 레거시 중에서는. 그러면 또 테슬라랑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야 테슬라 말도 안 되지 않냐. 테슬라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종목이 맞죠. 대신은 여기에 XAI, 뉴럴링크, 스페이스X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녹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프트웨어부터 서비스, 그 다음에 그 완제품 하드웨어 제조까지 한 회사에서 다 하고 있는 회사고, 현대차의 로봇은 반쪽짜리고, 지금 서비스는 저기 구글 딥마인드에서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칩은 엔비디아 거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엔비디아 거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로봇인데 거기에 뭐 테슬라와 동일하게 비교해야 된다는 건 저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더 올라갈 여지는 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지만 최소한 이 가격에서 더 사지는 말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저희처럼 구라 형님처럼 뭐 20만 원 초반 가격에 사신 분들은 저는 일부는 팔아도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있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금은 정도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 해서 그건 조금 해외 뉴스를 조금 예의주시하시고. 그럼 금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추세 흐름상?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고점에서 20% 빠졌다고 해도 엄청 오른 거야. 네, 또 엄청 올랐죠. 그러면 금도. 완전히 떨어졌을 때 얘기해줘요. 금 좀 사게. 그 완전히 떨어졌을 때 뉴스에 뭐 대속 투필될 텐데 뭘. 아, 그런가? 아니 금이 완전히 떨어지잖아? 그러면 김만 소장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강남 아파트 있잖아. 반토막 나잖아. 큰일 난다고. 그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금 반토막 나고 완전 떨어지잖아? 그럼 난리 나는 거야. 진짜로? 그럼. 그거 지금 김종효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왜냐면 이게 연동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럼 심각해지네. 강남은 잽도 안 되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이 얼마나 큰데. 금이 작살나면 우리 다 작살나는 거야. 그럼 느낌이 파고네. 그럼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빠르게 이게 안정이 돼야 돼요, 다시.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또 옥석을 고르는 게 또 김종의 어떤 역할이고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다 갈 때 사실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럴 때 그래도 이런 종목 한번 또 지켜보세요. 라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지난주에 윤성환님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저는 뭐 포스코홀딩스는
바이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저도 이제 갖고 있는데요. 뭐 지금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종목이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치 낮춰놨는데 그거보다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더 완전 빠질 수도 빠지더라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 32에서 35 정도의 가격이면 30에서 35. 네, 충분히 사서 분할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가격이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한 1년 끌고 왔다. 저는 전고점이 한 60만 원 내외 정도인데 전고점은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는데 다만 시간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포스코가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장이나 회장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연임에 최소한 트라이라도 해보려면 무언가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작년까지는 구조조정하고 빅베스에서 빨리 밀어낼 수 있는 악재들은 다 밀어내고 올해는 확실하게 올라오는 걸 보여줘야 최소한 저 한 번 더 시켜주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철강이 여기에서 더 망가지는 형태로 갈 거냐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포스코가 비용 효율화를 시켜놓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세와 관련된 부담이 커졌는데 그 관세 관련 우려는 결국 해외 공장에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한 가지 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리튬 가격 상승에 가장 연동할 수 있는 국내 거의 유일한 종목이다. 그래서 리튬 광산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를 그래서 주목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 사업. 결국은 단기적으로 데이터 센터하고 뭐 하려면 에너지 부족한데 원전이나 SMR은 조금 먼 얘기고 당장은 태양광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 가스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옛날 대우인터가 지금 미얀마에 가스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가스를 날르는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에너지 사업 부분의 추가적인 강세가 결국은 포스코홀딩스에 장기적으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PB 한 0.4배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데 저는 이 0.45배 정도의 가격에서는 락바텀 수준이지 않나. 여기서 더 내려갈 만한 여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정말 뭐 폭락한다면 같이 내려가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증시가 일정 부분의 조정 이후에 재랠리를 보인다면 포스코도 서서히 이제 마이턴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SO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실은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SO일은 그냥 조금 일단 지켜보고. 일단 SO일도 목표가에 거의 왔어요. 저희가 이거 작년 가을에 6만 원대 11만 원 목표가로 바이콜을 내쳤던 기업인데 오늘 좀 밀렸지만 한 10만 6천 원, 7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좀 밀린 거거든요. 그럼 저는 11만 원을 넘어가면 조금 정리하는 게 더 낫다.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일정 부분은 조금 차익 실현해도 되지 않을까? 단 여기서 전제는 6만 원에 사신 분들에게 하나는 내용입니다. 뭐 9만 원, 10만 원대 뒤늦게 따라 사신 분들이 현재 가격에 팔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정말로 낮은 가격에 작년 뭐 가을부터 꾸준하게 저희랑 같이 팔로우 해 오셨다면 그러면 전 그런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매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5만 7천 원인데 이제 6만 원 좀 넘어갔다가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홀드 약간 보고 있고. 한전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원전 계열에 다 속하는 종목이잖아요. 원전, 조선, 방산에 다 속하는 한전도 계열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4만 원 중초반에 담은 분들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바이콜은 4만 2천 원, 4만 3천 원 정도 했으니까 저는 한전도 조금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RFHIC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거든요. 한 50% 넘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RFHIC는 조금 더 지켜보실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지금 어쨌든 방산 중에서도 RFHIC. 네, 우주항공 그 다음에 그 드론 쪽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쉽게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매도 신호를 뒤쪽으로 밀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덕산하이 메탈도 핵심 포인트는 이게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지금 기판이 엄청나게 늘고 있단 말이죠. 그 기판에 들어가는 소재도 같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기판 쪽의 쇼티지도 지금 여기저기서 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덕산하이 메탈도 좋은 가격에 사셨다면 저는 뭐 내려올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점검을 좀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유일하게 나온 종목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주에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본 선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 선거에 따라서 만약에 엔화가 요동치면
원화도 가치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요즘 이제 동조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원화가 요동친다는 얘기는 증시도 좀 불안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늘도 일단 증시 급하게 내려오면서 또 원화 환율도 확 뛰어갖고 다시 1,450원으로 한 번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율 변동성을 또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 일정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사나이가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게 어쨌든 간에 변동성을 좀 줄이는 거잖아요. 큰 변화 없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만약에 지면 이건 더 부담스럽고 압도적으로 이기면 왜 부담스러운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기면 정말로 돈을 막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야당이 그래도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뭐 서로 협의도 하고 약간 이런 과정에서 마음대로 못할 텐데 사나이 총리가 정말로 그립을 다지게 되면 본인의 주장은 지금 돈 막 풀어서 경기 살려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처럼? 이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금값, 은값에 사나이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정말 피곤하다. 이게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주식은요. 예. 그러네. 아 일본까지 신경 써야 돼 또. 네, 김구라 경제연구소입니다. 사실은 뭐든지 말이지 인기를 끌려면은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실력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푸근한 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조화를 이룰 때 진짜 빅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톰 크루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탈한 또 탐 아저씨라고 불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김정의 어떤 그 냉철한 분석 뭐 이런 것들 예지 능력 거기 이제 김이만의 어떤 그냥 쓱 뭉개는 아주 푸근함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함께 왔는데 지난번에 사실요 갑자기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김만 씨한테 이제 계속 따져 물었던 것을 갑자기 또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예능은 약간 반복적인 게 있어요. 반복적인 거. 사실 그건 제 얘기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나이도 비슷한데 그래서 한 사람을 잡들이 하듯이 저렇게 몰아붙이는 게 어디냐. 근데 명색이 전문가인데 야 김구라 뭐냐 저게 뭐 이래가지고 댓글이 한 600개가 달렸어. 진짜? 댓글이 600개가 달렸는데 그렇게 달린 적이 없어 우리가. 아 나의 팬들이 또 야 그래서 친 김인만개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팝을 하나 만들어야겠네. 아니 그래서 있잖아 댓글이 한 600개 달렸는데 전반적인 댓글 여론이 8대2 정도로 김인만 8 김구라 2. 야 저는 근데 이런 시각만 있어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8대2 중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개 댓글을 꼽아봤는데 김구라의 지적 그리고 의구심은 상식적이다. 그리고 진행자다운 질문을 잘하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답변은 카페에서 돌아다니는 말 정도 전달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예리한데. 했고 난 이 시선이 딱 좋은 것 같아. 지난주에 180도 바뀐 상황에 대한 멘트 이런 거에 대한 밀어붙임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전문가답게 조금 더 날카로운 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시덥지 않은 얘기는 안 줬고 무슨 뭐 우리 방송을 보지 않았나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냥 진행자로서 쓴소리를 한 거다. 근데 이런 댓글이 뭐 예를 들면 6대4 정도로 해서 이게 4가 있었으면 내가 아니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2대8이라는 얘기는 내가 너무 과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시민 전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 했었잖아. 같은 말을 하는데 참 싸가지 없게 한다. 옛날에 그래서 정적들이 그렇게 많이 공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지적은 나쁘진 않았다. 근데 너무 김인만을 꼬마잡고 몰아붙이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발끈해서 뭐 그런 댓글을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살짝 더해져서 근데 내가 김인만을 옹호하는 댓글 중에서 뭐 많아요. 뭐 다 대부분 이런 거야. 이걸 들으면서 참고 있는 이도 김인만이 대인배다. 뭐. 나 대인배. 그리고 이제 이런 거잖아. 김구라 너무 뇌절한다. 그러니까 고름 죽인다 이거지. 김인만 자꾸 10분 동안 물고 뜯어봐야 답을 아냐고 이렇게 올려주셨고 김구라도 정말 너무하네. 방송 하나를 90% 같은 얘기를 하면서 조리 돌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김구라가 다주택자라서 저러냐는데 여보세요. 다주택자도 이익이 남아야지 몰래지 마이너스인데 무슨 다주택자가 의미가 있어. 다주택자도 다주택자 나름이지. 뭘 알고 좀 얘기를 하라고. 인천 다주택자가 뭐 또 다주택자. 뭘 의미가 있냐고. 아니 분양가부터 떨어졌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 진짜 아니 나 이런 거 보면은 아니 그래도 우리 부동산 꽤나 관심 있는 분들 아니야? 아 청라고 식사동 있는데 분양가보다도 지금 십몇 년 전인데 다 마이너스야. 좋으시겠어요. 양도세, 중과세 영향이 없잖아. 남은 게 없으니까. 나 이거 보고 너무 웃기더라고. 아 그래서 나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이분들이 그냥 댓글을 그냥 다는구나. 아, 그럼 뭐 생각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뭘 알아보질 않고 그냥 다는구나. 댓글은 원래 그냥 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의 어떤 얘기를 잘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실 SNS에 모든 어떤 정책이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SNS를 통해서 이제 뭐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또 지난 주말에 양도세 유예한 거 이제 끝내겠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강한 얘기들 그래서 이제 버티는 게 더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얘기를 계속했죠. 계속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안 할 것이다였는데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기조가. 그거에 대한 잠입 르포 어떻게 좀 알아본 거예요?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인 것 같아. SNS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일요일에도 SNS를 한 4건 정도 올리셨더라고. 하나님께서 쉬시라고 한 이 안식일에 주일에 기자들이 계속 전화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하는데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작년 6월에는 세금 고려하지 않겠다. 12월에는 답이 없다. 대책이 없다라고 하다가 1월 15일에는 뭐 선을 넘으면 규제하겠다. 그 정도였는데 조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하다 1월 21일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왜 깎아줍니까? 다주택자가 아니라 일각으로 오래 장기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줬는데 그것도 사실 손보겠다. 23일에는 중과세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다. 못을 딱 박았죠. 이게 쇼킹했잖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쇼킹했고 우리가 이제 이때였는데 25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뭐 연장 기대하는 거 오산이다.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이제 주말에는 그런 얘기도 했죠. 계곡 불법 그 계곡 잡는 것보다도 집값 잡는 게 더 쉽다. 옛날에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그죠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계곡에서 영업하는 분들 이제 그 사실 이제 그분들 사실 뭐 그거 업적이죠. 계곡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있었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생계로 오랫동안 장사하시는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그랬죠. 5,000피 가는 것보다도 더 쉽다. 더 쉽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니까 기자들이 전화 와가지고 진짜 5,000피보다 쉬운 거 맞냐 뭐 그러고 난리도 아닌데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일단 언론 내용을 언론은 이렇게 분석했더라고. 집정 메시지로 정책 실현 의지 강조. 원론적인 얘기지. 집값 회의론 불식, 여론 환기하며 추진 동력 확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일단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 명 만나보고 여기저기도 물어보고 여기서 이제 진짜 그 잠입 르포의 얘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던 왜냐면 지금 2대8 정도로 하면서 김인만 씨에 대한 그 팔의 어떤 지지자들이 그래도 이제 그래 김인만이가 저기 잠입부에서 이제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김구라도 말이야 그걸 기다리고 있지 왜 이렇게 그냥 사람을 잡으려고 말이야 그랬는데 자 갑자기 선거 때문에 못하던 것을 선거는 예정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꾼 이유 뭐예요? 일단 알아보니까 뭐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거나 청와대 내부적으로 협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 대통령의 독단적인 어떤 결정을 하고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뭐 집값은 뭐 최근 노원구 집값 올라가는 건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 5천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주식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또 주식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차단을 해줘야 또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머물러 있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의심이 남았는데 이게 1월 29일에 공급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저는 그때 다 깨달았어요. 어떤? 이거다. 공급 대책 때문이다. 왜냐면 우리 9월 7일 기억나시죠? 97 공급 대책. 네네네. 135만 원. 2030년. 네. 그거 발표되고 집값이 폭등했거든요. 그 이유는 공급 대책 알맹이가 없네? 정부가 엄청난 대책이라고 막 펌핑을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 사야지? 라고 해서 실망이 이제 한마디로 매수로 돌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1월 21일쯤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국토부로. 받아보니까 이거 뭐야? 대통령 또 판단력이 빠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머리도 명석하고 판단력이 빠르다 보니까 딱 보고 이거 이렇게 발표하면 97 공급 때처럼
안 그래도 지금 노원구가 꿈틀꿈틀 되는데 이거 반드시 움직인다. 실제로 대통령이 SNS 통해서 막 했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실제로 올랐을 거예요. 노원구 뚫리고 집값이 이제 막 사람들이 살까 말까 막 하고 사야 돼 하는데 공급 대책이 이렇게 나오면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지금 분위기가 공급 대책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판을 180도로 바꿔버려. 아, 시선을 돌려버렸다는 얘기군요.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송하면 알잖아요. 11호 대책 발표됐을 때는 제가 한 2주 정도 바빴거든. 막 대책 때문에 바빴는데 지금 또 보면 공급 대책 때문에 방송 오라는데 잘 없어요. 첫날 한 이틀 바빴고 지금은 세금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트윗, 양도세, 중과세, 뭐 보유세 올리느냐 이런 것 때문에 방송에 저를 부르지 공급 대책 때문에 저를 부르지 않아. 그 얘기는 방송국의 작가나 PD들이 시청률에 민감하잖아요. 시청자도 반응을 다 하는 거지. 그치. 공급 대책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할 것 같으니까 아예 내가 한 발 더 세게 나가가지고 시선 자체를 이쪽으로 돌려버리겠다. 판을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해줬으면 그냥 깔끔하게 김 소장 맞아요 이러고 넘어가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 대통령의 마음을 나도 몰라 뭐 이러고 이러니 그때는 공급 대책이 안 나왔고 그 전에도 내가 이제 관계자들 만나는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왜 그래? 도대체 왜 이러지? 다들 그런 반응이야. 분명히 선거 전에는 안 올리기로 나름대로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해서 다들 궁금했다니까. 민주당 관계자도 만났고 국힘 사람도 만나서 물어봐도 다들 왜 그랬을까? 하나같이 왜 그랬을까? 라고 반응해서 봐서 내부적으로는 난 논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며칠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너무 성급하다. 우리가 사실은 좀 미안하다. 미리 팔 시간을 충분히 줬어야 되는데 6개월 정도 줬어야 되는 건데 100일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2달 정도는 시행을 늦출 수 있다라고 여지를 줬잖아요. 오늘 또 못 박았잖아.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2월 2일이잖아요. 오늘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니까? 없어. 5월 9일 픽스. 그 얘기는 대통령께서 또 얘기를 했겠지. 야, 너 엉뚱한 얘기 자꾸 해. 내가 지금 SNS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지를 주면 안 돼. 여지 준다 그러면 또 이제 스물스물 기어오르니까 그러면 또 집값이. 혼선이 생기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하니까 5월 9일 이제 못 박았다니까. 대신 이제 약간 뭐 그걸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이제 장치를 뭐 이제 줄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지.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라 그럴까 홀로 외로이 나서는 하이에나 같은 느낌. 갑자기 본인이 대통령화돼서 뭐 그런 얘기를 오늘 또 그 토론하면서 이제 그쪽 또 저는 시장주의자고 또 반대 의견도 있잖아. 하락하는 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국토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국토부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면 김현미 장관이 진두지휘를 했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스타일도 있어요. 스타일도 있지.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6개월 동안 나름대로 국토부를 좀 기다려주고 지켜봐 줬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볼 땐 좀 미흡했다. 그래서 본인 힘으로 이거 판을 뒤집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일단 판을 뒤집은 거는 성공. 그래서 129 발표되고 올라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성공인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회사 같으면 대표가 문제가 생길 때 딱 수습하고 딱 빠져주면 실무자들이 하고 실무자들이 사고 치면 대표가 또 수습을 해주는데 너무 전면에 계속 나와버리는 건 저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제 매니저하고 이제 한 20년 동고동락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어떤 결정들은 다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매니저만 알았지 연예인은 몰랐다는 것은 한 100 중에 진짜 극히 한두 명 뭐 정도 뭐 연예인은 이제, 알겠지. 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쓱 슈킹 까거나 이런 거 빼고는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거는 주요 연기자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아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이 워낙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필두로 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이제 SNS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면이 실리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파워도 있고 파워도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야, 100일 내로 집을 어떻게 팔라는 거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잖아요. 100일 내에 파는 거 어려운 건 알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금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고 하는데 다주택자들이 팔아라는 메시지보다 매수자들 사려는 분들한테 야 좀 기다려봐. 우리가 공급 대책도 추진할 거고 사지 마라는 시그널이지 팔아라는 시그널을 주겠다고 했으면 6개월 전에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 메시지는 집주인보다 집을 사려는 분들한테 야 지금은 사지 마. 니들 나중에 세금 두들겨 맞아라는 경고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었으면 아주 클린하게 얘기하고 안산까지도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니 얘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아니 그나저나 그럼 저기 있잖아 정치권 인사들도 만나봤는데 이제 어쨌든 선거를 생각한다면 진짜 노도강이 무너지고 공급대책 후에 후폭풍이 있으면은 사실 서울도 힘들다 이런 선거적인 측면도 물론 있죠. 여기 결부가 돼 있습니다만 또 한편은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건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죠. 일단은 선거 구도 자체가 완전히 불리하면 또 뭐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불리한 구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129 발표되고 집값 오르면 한 2달 가잖아요. 그럼 3월, 6월 지방선거인데 저는 이게 한번 움직이게 되면 좀 불리하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겠죠. 선거 때문에 역설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이것도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가 보유세 올린다라고 아직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냥 쓱 메시지만 딱 던졌잖아요. 중과세는 어차피 일몰이야. 연장 안 해주면 일몰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정하는 게 맞아. 나머지에 대해서는 메시지만 던져주잖아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보유세 얼마 올리든지 안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상황을 보겠다는 거니까. 그동안 선거 때문에 안 내렸다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진짜 집값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선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또 약간 지금 이제 국힘 상황이 좀 내부 어쨌든 간에 이제 분열 단계에 있으니까 이럴 때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김 소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의지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김 소장한테 그랬지. 아니 그걸 좀 얘기하자 그랬어 했더니 아이 그걸 어떻게 얘기해서 내가 아니 유튜브에서 얘기해주고 뭐 어디서 얘기했더니 그런 거 해서 김 소장이 약간 그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아,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내가 아 그래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얘기는 또 끝나고 얘기하더라고. 아 사실은 저기 얘기 들어봤더니 뭐 선거에 대한 또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럼 그걸 얘기를 하지 했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주 더 하잖아 이렇게. 그래 알았어.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아까 공급대책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용산도 반대, 과천도 반대, 다 반대던데. 다 반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오세훈 시장하고도 이제 대립각이 있는 게 아니 오세훈 시장이 이거 저 종묘 쪽에다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저기 문화재 이런 거 저기 경관에 친다고 안 한다고 했다가 태릉은 사실 저 지난번에 이제 트라이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시민들이 반대하고 그랬었잖아요. 하고 문화재 문제도 있고. 태릉도 있고 하니까 교통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서울시에서 반대하니까 아니 서울시 입장이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포인트는 많이 나오는 데가 용산하고 이제 과천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 태릉도 있긴 한데 아니 근데 나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인천 두 곳 해가지고 남인천 우체국 29 청라도 110 이건 뭐야? 나도 이거 보고 나 깜짝 놀랐네. 너 남인천 우체국 내가 여기 잘 알거든. 옛날 우리 동네야. 거기 우체국에다 뭐 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웃기네. 처음에 이걸 잘못 보고 1,000원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아니 김 소장 그 저기 인천의 백호는 뭐야 했더니 몰라 뭐 그때 그랬잖아. 이거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국토부가 연결을 했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남인천 우체국까지 이게 29세대 이게 뭐야? 이거 잘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간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고 이제 핵심은 이런 거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그럼. 용산하고 이제 경마장이에요. 용산하고 경마장. 이 두 개가 핵심인데 사람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약간 부정적인 이유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문이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거의 이 중에 60~70%가 문재인 정부 때 발굴했던 부지거든요. 그게 지금 또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그때도 5년 동안 못했는데 왜 또 하는 거야 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왜 부정적이냐. 이제 앞서서 실현 가능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용산하고 이제 과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경마장 부지가 되면 좋긴 해요. 그러니까 부지가 엄청 크거든요. 뭐 100만 평이 넘는다든가. 그런데 벌써 플랜카드 붙었더만. 개발 반대. 그 경마 산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 경마 산업을 지금 죽이는 거냐면서 이제 난리가 나셨더라고. 과천이 땅이 좋은데 그 넓은 땅을 어디서 구해? 포천으로 가면 경마로 포천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주민들은 임대 아파트 들어온다니까 또 반대하는데 또 오늘 만난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 딸하고 이제 딸 집을 구해주려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알아보다가 안양 평촌하고 인덕원하고 이런 데 막 돌아다녔대요. 막 돌아다니다가 이거 발표 보고 딸이
아빠 경마장 우리 기다렸다가 청약해보는 게 어때? 그럼 그런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대기 수요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사례는 매수자가 이제 대기로 돌아선 건 긍정적인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아니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정치 성향이야 어쨌든 간에 같은 어쨌든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진보 정부라고 치면 근데 이제 성향 자체가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밀어붙인다. 대통령이 이제 되신 건데 그런 거에 어떤 기대감 때문에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들 반대해도 밀어붙이겠다. 아하. 지금은 이제 그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밀어붙일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제로가 되지는 않을 거다. 문재인 정부는 하나도 못했고 이번에는 저는 한 50%는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제가 50% 줬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제로인데 그런데 아무튼 지켜보고 두 번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이제 이거는 보도자료 내용에 있는 걸 제가 뽑았는데 2027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맞아요. 1776가구 2027년에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가구밖에 안 되고요. 2028년은 998가구 2029년은 1700가구 나머지는 다 2030년 착공이니까 실제로 2033년 정도에 계획대로 진행이 돼도 이제 완공이 되니까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을까 8년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당첨 가능성 뭐 이게 용산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수백 대 1 나올 것 같고 가격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 분양가 그 참여했던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3.3제곱미터당 8천만 원 정도 34평이면 한 27억? 25억 정도 나오니까 청년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면 이게 너무 멀다 다음 정권에 하니까 라는 반응 때문에 약간 좀 시큰둥한 반응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뭐가 좀 되는 걸 기다리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제 집값 안정이 집값이 사실 이제 심리적인 게 크잖아요. 풀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민 반대 태릉 CC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이제 극렬하게 반대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국토부 회의 가서 그때 몇 달 전에 태릉 CC 왜 안 된 거냐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지역구 정치인들이 반대 의견을 내니까 국토부가 밀어붙이지 못하고 아니 근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아무래도 교통체증도 있고 아니 거기가 제가 이제 그 부근에 사니까 아는데 별내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딱 그 태릉까지만 차가 뚫려 있다가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그 돌고지부터 시작해서 쫙 막혀요. 내부순환로 입구까지 전부. 더 막힌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또 동부순환도로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교통지옥인데 만약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7,000호 지으면은 난리 난다는 거죠. 난리 나고 또 주민들 마음은 뭐 저도 그 주민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 원래 거기 태릉도 있고 산책도 하는데 임대 아파트 지으면 솔직히 우리라도 반대할 수는 있는 거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주민들이 싫어하면 그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이 그걸 정부 편 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 그래요. 예. 어려운 숙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김만 소장이 오늘도 이제 알찬 방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용산 얘기하다가 안산 가면 좀 그래. 너무 그래서 그렇잖아. 안산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하는 걸 다음 주에 안산 꼭 하겠습니다. 준비 예.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진 어떤 저는 사실은 그 모진매를 뭐 그냥 대충은 뭐 두드려 맞겠다라고 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저기 PD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저는 몰랐어요.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저기 K-윌 있잖아. 떨어뜨린 거 있었어. 피겨. 그때도 제가 피겨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난 그거 몰랐어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그 마술하는 게 있잖아. 최현우한테 막 내가 이제 장난스럽게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마술 팬들이 저를 좋아해요. 최현우 팬들이. 그러니까 그게 최현우를 약간 도와주는 거다라는 걸 그래도 좀 인지를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때도 아셨는데 내가 이게 꾸준하게 하고 최현우가 사이가 좋은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해를 해요. 근데 그때도 마술 팬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 근데 케일 팬들도 그걸 또 이해를 해요. 이제는. 왜냐면 그게 사실은 방송에 나갔을 때 진짜 불편하고 그랬으면 덜어냈죠. 그리고 이제 그게 떨어졌다가 내가 지난번에도 케일 만나서 방송했는데 저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또 어떻게 이게 저희가 됐어요. 뭐 이게 깨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게 완전히 진품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비싼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어쨌든 소중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김만 씨가 조금 이제 우리 저 댓글에서 좀 힘을 받겠구나 했는데 2대8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거는 맞아. 내가 너무 몰아붙였다.
라는 것을 그래서 요즘은 자식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사연편입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이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방송 보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꽤나 그래도 나름 이제 핫한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 제안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리고를 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그 유튜브에 광고를 그래도 지금처럼 이제 깐깐하게 한 게 아니라 여기가 뭐가 되네 하고 해서 낙관적으로 뭘 태울 때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SK텔레콤도 하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요? 한때는 괜찮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광고 시장 좀 불황. 그러다 유튜브가 이제 이게 마냥 어떤 신세계는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광고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또 독사들 아니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들하고 이제 뭐 연결될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무슨 갑자기 이제 뭐 동일이 군대 가면서 이제 나 혼자 그러다가 이제 2분 나오면서 그러면서 저희 이제 구독자들 물갈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로 제가 벌어들인 수익이 거의 한 2년 가까이 제로입니다. 물론 저건 있죠. 뭐 유튜브 이제 뭐 이제 사실 이제 뷰에 따라서 나오는 뭐 구글에서 나오는 돈은 있는데 그거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요즘 조금씩 이렇게 반응이 있어요.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럴 때 좀 뭐 하나 좀 태우고 그러면 저희가 또 성수 있고 홍보도 해드리고 해서 그리고 또 사실은 기업들은 홍보비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한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그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되는 채널에 그렇죠. 좀 이제 태웠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입니다. 좀 태워주세요. 예.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이죠 이제 사연평.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윤성환이 나와가지고 뭐 재밌었다 그 얘기를 하고 내가 그때 진짜 윤성환한테 깜짝 놀란 게 걔 그 마이클 잭슨 할 때 그 있잖아 코 빨아들이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더만. 와,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못했어. 야, 그거 힘들겠더라고, 그게. 그거 빨아들이는 거야. 흉내도 못 내겠네. 와, 그래서 정말, 윤성환 씨가 정말 애써줬고, 저희 저기, 오프라인 때, 콘서트 때 한번 윤성환 씨가 또 좋은, 또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실 겁니다. 예, 마이클 잭슨도 하고 뭐 이것저것 좀 해야죠. 예. 다음 주에는 우리 동현이가 나오고, 연예인들도 한번 종종 이렇게 모셔서, 또 연예인들이 그 주식을 잘 못해요.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고, 연예인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 나쁘잖아. 그리고 사람 믿으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예인들이 있잖아 막 하는데 다니다가 주식 정보를 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이건 뭐 직업적으로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식 이런 거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뭐 그냥 동네에서 이제 호프집 하는 뭐 형이 줬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깐깐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보면 무슨 뭐 CEO 뭐 이런 데서 받은 정보니까 되나 보다 하고 사는 거지. 예, 그래서 사실 연예인들이 더 많이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정보는 믿을 만한가요? CEO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얘기해 줬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그 초기 시점에는 아마 얘기 못 할 거예요. 이미 버스 지나가고. 네. 그러니까 뭐 확정되고 나서나 이럴 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왜냐면 그거 이전에 그분이 얘기하시면 그분도 걸릴 수 있거든요. 맞아. 사전 정보 유출 이런 걸로. 맞아요. 예. 첫 번째 사연은 이제 주식 사연인데요. 김구라 경제연구소 이제 새내기 청자 고맙습니다. 자, 이 불장에 한 푼도 못 본 투자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3월에 말이죠 전세를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또 가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나름대로 그래도 버핏처럼 버핏이 사실은 뭐 코카콜라 투자한 것처럼 나름 그래도 괜찮은 종목은 이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나름 이제 이유가 있어. 라면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 수출 그리고 수출 공장 확대 그리고 타 식품 기업 그러니까 뭐 삼양 대비 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 대형마트 점유율까지 확대된 거 보고 4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나 봐요. 많이 했네. 근데 이 불장에서 농심만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농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그냥 제끼고 나와서 딴 데 들어가야 되는 건지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더 속상하겠다. 그럼. 다 같이 안 되면 괜찮은데 맞아. 친구는 막 하이닉스 맞아. 사서 날아다니는데. 농심 무슨 저기 있잖아요. 옛날에 메일숍 이런 거 황제주 아니야. 그렇죠. 농심은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거고 이런 황제주들의 어떤 그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몇 개 있잖아요. 일단 그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일단 망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버핏이 그냥 몇십년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데 이제 배당도 잘 나오지. 그렇죠. 근데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현재 이 종목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5% 정도? 왜 이렇게 짜? 왜냐면 절대 주가가 높으니까. 절대 주가가 지금 40만 원이 넘잖아요. 오늘 그래도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꽤 덜 빠지긴 했는데 40만 3천 원이니까
근데 배당을 지금 한 6,000원 정도 하니까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개별 주가가 높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텐데 안 주는 것보다 낫지만 근데 이 회사가 안 간 이유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딱 하나예요. 삼양은 어쨌든 해외에서 이게 단일 품목으로 계속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계속 잘 되고 여기는 신라면을 포함해서 진짜 다양한 품목이 있어서 잘 될 거라고 믿고 미국에 공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생각보다 안 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양은 어쨌든 예상을 높게 해놨는데 그거보다도 잘 나오는 반면 불닭 때문에. 네. 근데 여기는 품목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도 낮춰놨는데도 그것도 못 채우니까 신기하네. 주가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맛있는데요? 근데 4분기는 그래도 매출은 컨센서스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해외 쪽에 성장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매출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익은 이 정도 나와야지 했더니 갑자기 일회성 비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4분기에 실적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막 달려갈 때 원래 식품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별로 좋지 못했지만 이 종목은 더 안 좋은 그런 양상을 맞이한 거죠. 일회성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보너스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뭐 공장 투자와 관련된 뭐 비용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뭐 항상 매분기 발생하지 않는 비용을 일회성 비용으로 처리를 항상 4분기에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실적 예상보다 안 나오니까 원래도 음식료 업종이 전체 시장 수익률 대비 별로 안 좋은데 더 이제 뭔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간 거죠. 야, 근데 있잖아, 그 농심하면 그 새우깡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괜찮은데 새우깡도 이렇게 크게? 세계적으로는 조금 라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맛있는데, 아주 새우깡? 크게 뭐 김 선생이 맛없는 게 어디 있어? 다 좋아하잖아. 그렇긴 하지. 그것도 특히 맛있지 새우깡. 네, 그 새우깡의 위상이 그 농심의 초코파이, 그러니까 오리온 초코파이 정도도 안 되나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죠. 아, 그래. 외국인들이 안 먹어봐서 그러지 않을까? 근데 또 새우깡 비슷한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새우칩 같은 거 있죠. 새우칩 같은 거. 일본도 많고 저 동남아도 그렇고 많아. 새우깡이 사실 일본 거 아니야? 일본 거 뺏겨온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진짜 삼양 불닭이 어떻게 보면 약간 폰으로 따지면 아이폰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의 뭐 갤럭시 S가 아무리 뭐 하지만 그치, 그래도 우주인이 와가지고 핸드폰 가져간다면 아이폰 가져갈 거 아니야. 한 모델의 총량 기준으로 보면 전체 종류가 많은 갤럭시가 전체 판매량에서는 우위일지 모르지만 판매 단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맞을 보면 아이폰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새우깡도 매출이 적진 않은데 라면 총량이랑 새우깡 총량이랑 비교해 보면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라면이 25년 매출액 기준으로 1조 6천억, 새우깡 등 스낵 제품이 4천억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새우깡이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뭐 크게 아니 그럼 있잖아요. 그럼 농심이 이분 한 4천만 원 해가지고 10%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당장 시장이 만약에 아직 더 올라갈 자리가 아주 많아가지고 뭐 베팅할 종목이 있다면 옮겨 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뭐 전세 자금에 보태야 된다고 했는데 이 보태는 시기가 당장 내일이 아니라면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우리 중간에 설날이라고 하는 또 거래가 비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월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내는 달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괜히 옮겨가지고 또 이제 망하느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하면 다 내리죠. 그런데 뭐 제한적인 수준의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농심 괜찮지. 농심 같은 종목군들이 1분기에 실적이 좀 올라올 여지만 있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시장의 시각은 농심도 올해는 실적이 조금 올라올 수 있다는 시각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뭐 삼양식품을 제치고 다시 1등주가 된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뿌려둔 씨앗, 특히 북미 제2공장의 출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체 매출이나 이익이 좀 개선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쉽게 옮길 때가 아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옮겼다가 양방으로 깨질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번 거 할까요? 이제 김 소장이 이제 그 강추한 사연이잖아요. 김구라 경제연구소를 즐겨보는 30대 여성 구독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돼 지금? 지금 7대 3. 아 여자가 많아요? 아니지. 아이 옛날에 9대 1이었어. 9대 1이에요? 나는 저기 남자 팬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아니, 옛날부터 내가 저 거칠게 방송하고 그래가지고 김연한테 그렇게 옛날에 그 저기
하던 식으로 했잖아. 진짜 더 세게 했지. 근데 그나마 그래도 대접해주면서 한 건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도 지금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죠. 옛날에 진짜 엄청나게 뭐라고 했거든. 더 재밌었겠네. 근데 어쨌거나 7대3 정도인데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야. 많이 올라왔네. 그럼 요번에 이제 그 김만 소장을 많이 이제 그 보호해 주신 분들이 여자분들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여성 팬들이 있더라고. 근데 며칠 전에 강연 갔었는데 중구청에서 강연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걸 보고 딸기라떼 먹으니까 딸기라떼 좋아한다. 딸기라떼를 포장해가지고 그래? 손편지까지 줘가지고 진짜로. 뭐 이렇게 왔다네. 그러네. 아우 야. 내 정말. 편지 딱 내 방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요. 아유. 자, 어쨌든 말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결혼했어요. 출가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원래 고향이 창원인데 부모님이 이제 거기 계시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들이 있죠. 왜냐면 있죠.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사셔야 되고 또 거기 이제 재개발 호재 같은 거 있으면 부모님들 잘 모르니까 그렇죠. 자식들이 좀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창원의 아파트가 아니라 그 단독주택 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 도심과 크게 멀지 않은 주택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옛날 근데 구도심 주택단지들이 다 도심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데가 이제 옛날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지금 이제 개발이 그렇죠.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대지가 한 70평 정도고 건물 연면적이 63평이니까 꽤나 큰. 뭐 그냥 조그마한 뭐 꼬마 빌딩 다가구 주택가인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이제 부모님 살고 계시고 2층에는 소형 원룸 몇 개가 있어서 월 임대 수익이 이제 80만 원 정도니까 뭐 어르신들 이제 용돈 정도 쓰는 거고. 근데 지금 창원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 본인이 봤을 때는 왜냐면 이분 집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집을 매도하고 근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 9평 한 6억대 중반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 노후라든지 자산 관리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생각은 단호합니다. 왜 부모님들은 그렇잖아. 야, 그 아파트가 얼마나 답답한데. 그리고 여기 저 아는 사람들 다 있고 말이야. 물론 이제 창원이면 좀 덜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야, 그거 뭐 대출 끼고 사야 돼. 그리고 야, 여기 80만 원 나와.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오고 임대 수익이 80만 원 나오고 아버지가 이제 경비로 한 150 정도. 그러니까 요즘 노인들이 사셔도 최소 생활비 3,400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럼. 두 분 사시면은 그 정도는 들어가야지. 그럼 굶어. 진짜. 그런가? 그럼. 아니 먹으면 시국도 떨어질 텐데. 에이, 무슨 말같이 다른 얘기가 어딨어, 정말. 말같이 하는 건가? 그럼. 이게 뭐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면 그럴 수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30대니까 부모님이 60대 그럼. 정도네. 그러네. 그럼. 그래서 뭐 놀러도 다니셔야 되고 그러는데 뭐 우리 엄마도 사실 저 39년생인데 뭐 내 카드 조금 하고 해가지고 저 쓰는데 엄마도 그 한 달에 그래도 막 200은 써요, 우리 엄마도. 그렇겠네. 그러면 모자라겠다 이분. 왜냐면 이제 뭐 관리비라든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충분히 들어간단 말이야. 맞아. 그러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과거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단독주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야,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말이야 내가 이거 정리해서 저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나마 좀 정정하실 때 아파트로 옮겨서 그래도 몇십 년 사실 거니까 20년 사신다 그러면 또 재테크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말이야 야 니네 부모님들이 저희 나이가 그래도 뭐 아직 70도 안 되셨는데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약간 뭐라고 이제 비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또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30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그때에 비해서 집값 상승이 크지 않았다. 이사 나오기 전에 살던 데, 그러니까 거기는 더 오래된 데였나 봐. 네. 근데 그래서 더 오래된 데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오래됐으니까 재개발이 됐겠지.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돼가지고 창원의 대장 아파트가 됐다 이거야. 이사 왔던 집, 판 집은 잘 됐구나. 지금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곳이 창원 성산구 용호동, 창원에서 가로수길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이게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여기 있잖아요. 뭐 이태원 같은데 옛날에 이제 골목길 같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이제 다 또 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카페들이 이제 조성이 되나 보지. 그럼 상권이 괜찮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제가 너무 정이 없는 딸인가요? 맞습니다. 정이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이제 80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60대인데 부모님 또 부모님 인생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제일 반대하는 게 우리 아파트 단지도 보면 이게 어떤 할머니가 혼자서 이렇게 담배 피는 할머니가 있어. 시골에 계셔야 되는데 아들들이 모신다고 데리고 와놓고 자기들은 일하러 가고 부모님 혼자 아파트에서 맨날 할아버지도 담배 피고 올라가고 나는 그게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얼마 전에 그 기사 보니까 우리 있잖아 4대 장수촌 해가지고 뭐 곡성, 순창 뭐 이런 데 있잖아. 네.
오히려 있잖아. 요즘은 딴 데보다 더 일찍 죽는데. 왜요? 그 조선일보 기사 크게 난 거야. 옛날에 그 어르신들 다 걸어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전동 카트 다니지. 아 맞아. 그리고 저기 있잖아 마을 있잖아 마을회관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 뭐 나물 무쳐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치킨 시켜 먹는데. 그리고 운동은 안 하시니까 그런 데다가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 인프라가. 아 병원인 그래서 사회적 인프라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또 이제 그분들 나름의 이제 사정인데 이제 김 소장 얘기는 어쨌든 부모님의 인생이 중요하다.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기 소일거리도 있고 그래, 친구들도 맞아. 있고 60대면 자기 인생이 있는데 이걸 팔고 그러면 아파트 가라는 얘기인데 나는 이게 제일 걸려. 과거 조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파는 거 고생하는 거 보고 자기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딱 보니까 70평 땅 괜찮고 상권이 괜찮네. 가로수길.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어도 여기 있는 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1층을 부모님이 거주하고 2층이 원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1층을 카페로 개조하고 부모님을 위로 올리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 나중에 그거 자기 집 될 거니까. 근데 아니 부모님 인생이 있다는데 왜 부모님 1층 사는 거를 위로 올리고 1층을 카페 주냐고. 아, 카페한테 월세 받으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카페로 하면은 15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 면적이면 1층이 한 35평 나올 거니까 카페 주면 월세 150 받으니까 더 좋지.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동네 잘 모르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뭐 또 그러면 또 저 김구라 말이야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다 아냐고. 그럼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조언을 못 하는 거야.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야 네가 우리 집 저기 냉면 사정을 알아? 아니 그건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 그럼 물어보질 말든가. 그럼 방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보니 지금 여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카페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기 지방 가면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있어요. 카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 단독주택.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오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래도 여기가 나름 번화가였는데 저기 있잖아. 나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랐잖아. 저기 구도심 그런데 목포 구도심 같은 데 가봐. 거기 구도심에 일본 가옥도 있고 그렇죠. 그런 데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약간 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 예쁜 그런 카페들이 꽤 있거든. 근데 거기 팔고 무슨 아파트 이분이 가는 아파트가 구축복인데 이것도 그렇게 가격 상승이 그렇게 그러니까.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아. 제가 그 용호동은 가봐서 아는데 여기다 아마 저만 가본 것 같은데 여기 호수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분? 그다음에 여기 그 가로수길이 제 기억에는 이게 봄에 거기를 제가 벚꽃을 아마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여자하고? 여기 뭐 혼자 가진 않았겠죠? 그럼. 그 벚꽃길이 생각보다 꽤 그래. 크게 이렇게 있던 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리모델링 하자. 1층 카페로 하고 부모님 위로 올리고 그런 전략을 한번. 근데 그 공사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공사비까지 걱정해야 돼? 그럼. 공사비 알아서 하고.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정보를 많이 취합을 하는데 그 욕심에 일을 그리치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옛날에 맨날 우리 엄마한테 그랬거든. 엄마 옛날에 좀 말이야 좀 아파트도 여기저기 좀 옮겨 다니면서 막 이러지. 내가 이제 우리 엄마한테 이제 철모를 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바쁘게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얻는 정보도 있지만 이거는 크게 움직여봤자 실익이 없는 거예요. 이 돈 팔아서 엄청난 데를 가. 이게 실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괜히 그냥 부모님하고 의만 상하고 하고 부모님이 단호하게 거절했다잖아. 아니 그리고 있잖아 부모님들 다 부모님 나름대로 식견이 있어. 아니 뭐 예를 들면 이거 팔고 예를 들어서 진짜 막말로 해서 무슨 로또 청약 비슷하게 돼가지고 6억을 넣어야 돼. 그럼 그거 가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기껏 가봤자 그 근처에 그냥 뭐 구축 아파트 가는 건데 그게 뭘 의미가 있냐고. 부모님이 60대면 알 거 다 알고 다 이게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인데. 야 그래서 너무 본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부모님한테 좀 맡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부모님도 같습니다. 자식 잔소리 듣기 싫어. 우리 딸도 한 번씩 잔소리 하는데 진짜 듣기 싫어.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 그 저기 제 친구가 그 오리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고기. 오리가 요즘 오리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리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뭐 오리집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교회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쓱 가가지고 이렇게 뭐 중짜 하나 주세요 이러면 있잖아. 거기에 있잖아 이렇게 해서 담아줘. 그래가지고 이제 주물럭해서 담아주면 거기서 지가 이제 구워가지고 셀프로 해가지고 먹는 거야. 그래서 장사 잘 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저기 이제 성남동에다 있잖아. 5천에 550인가?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자리를 얻어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 밑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 짜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 왜냐면 거기 이제 뭐 여기 있잖아. 불도 연결해야 되고. 그치. 그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뭐 얘도 이제 없는 살림에 하는 거니까 제 친구 이제 종대라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온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그거를 이제 저기 목포에 그게 한 10개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형하고 같이 목포에 간 거야. 그걸 실으러. 실으러 갔는데 전기차 트럭을 타고 간 거야. 근데 목포까지 한 400km 넘게 나오잖아. 그럼 어떡하지? 그지? 그래서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하고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야. 근데 올라오는 길에 밤에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길에 짐을 실어서 그런지 아, 안 되지. 약간 애매했나 봐. 그래서 얘가 충전을 한번 해야 되는데 건너뛰고 이제 한 뭐 진짜 1km 안쪽에 남았는데 전기차가 쓴 거야. 어떡하지? 밤에. 일반 차들은 이게 앵꼬가 나잖아?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주유소가 저쪽에 있는데 이거 앵꼬 날 것 같다 이러면 내가 일단 운전할 때 1, 2차선은 안 타지. 3차선, 4차선에서 비상등을 켜고 이렇게 달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누를 때 안 들어가. 톡톡톡톡 이래.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쓰는 거야. 뭐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한 3번 정도 섰는데 그렇게까지 위험한 적은 없었는데 전기차는 그냥 나간대. 이 털털털이 없이. 그럼 어떡해? 그건 딱 쓰는 거지. 그냥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도는 데서 서가지고 와, 씨, 위험하다. 근데 얘가 이거를 두고 나왔다가 100% 돌다가 박으면 그렇죠. 사실은 여기 사람도 목숨을 담보할 수 없고 얘도 사실은 큰일 나. 교통사고 유발죄여가지고 실형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런 것 어떻게 해야 때문에 되지?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이거 있잖아. 근데 진짜 몇 번을 죽을 뻔했대. 위험해. 엄청 위험하지. 경찰 빨리 불러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한 15분 동안 근데 이제 경찰이 그 CCTV를 다 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경관도 한 명 죽고 이렇게 있잖아. 안내하던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이거 하고 막 이러다가 마침 큰 트럭이 하나 왔는데 5톤짜리가 왔는데 그 사람이 얘네가 워낙 딱하니까 뒤에 디펜스를 쳐준 거야. 뒤에 이제 깜빡이 켜주고 거기 서 있고. 다행이다. 이거 이제 큰 사고 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위험한 순간이 끼익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15분 만에 그 저기 도로마다 다 고속도로마다 CCTV가 있어가지고 경관이 그거 보고 있다고 해서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15분 후에 와서 그럼 어떻게 충전하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저기 있잖아. 레카 이렇게 해가지고. 아, 간 거지. 견인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제 한 뭐 가까운 거리에서 충전했는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게 한번 빠지잖아? 고속 충전이 안 돼가지고 저속이어가지고 안장하네. 그래서 군산에서 하루 자고 왔다 그러더라고. 차라리 그냥 테이블 서울에서 사는 게 낫지 않아? 그 자는 돈에. 전기차는 20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해야 돼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도 이제 전기차를 모르니까 근데 전기차 모시는 분도 아실 텐데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 와, 전기차는 타면 안 되겠다. 에이, 또 타면 안 되겠다고 그러시면 근데 어떡해. 이제 충전을 미리미리 해야 돼. 그렇죠. 아니면 휘발유는 보험 부르면 이게 기름 한 번씩 넣어주잖아요. 앵커라면. 바로 넣어주지. 근데 전기차는 그게 전기차도 안 있는데 되잖아요. 있어요? 해도 기름처럼 넣으면 바로 출발 못 하니까 어쨌든 조금 넣어주고 미리미리 해야겠네. 그래서 시트 아니에요? 군산에서 자고 왔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돈 더 들었어. 돈 아낄래. 그차 배터리 수명도 안 좋아졌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 있잖아. 몇 분 안에 저기 되는지 알죠? 솔드아웃 되는지. 그것도 저희한테 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10초 안에 솔드아웃 되면은 야, 우리가 아이유도 아니고 10초 안에는. 아니 근데 저 송은이 비보 이런 거는 뭐 진짜 막 몇천석인데 그래요? 1분, 5분 안에 막 솔드아웃 되고 그래. 진짜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우리 뭐 200석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그러네. 얘기해서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솔드아웃 솔드아웃이 됐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넘어가잖아? 그럼 취소합시다. 다음부터 안 하는 게 맞아. 난 그렇게 취소하자. 생각해. 안 하는 게 맞아. 하루 왜냐면- 넘어서 솔드아웃 안 되면 우리 취소하자. 안 하는 게 맞는 게 왜냐면 그건 그냥 바로미터야.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옛날처럼 이제 뭐 표를 뭐 진짜 직접 거기 가서 현장 가서 예매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이거 누르면 되는 건데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